어,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꼬마 빌딩라는 책, 이 자료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국에서 소형 건물주가 되는 그 여정,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단순히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건물을 갖겠다는 그 꿈부터 시작해서 9년 동안 실제로 운영하면서 겪은 일들을 아주 그냥 상세하게 담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돈 문제, 재정적인 측면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괜찮은 매물 찾는 거, 뭐 계약 협상하는 과정, 또 임차인들 관리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아, 임차인 관리. 벌써 머리가 아파오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누수라던가 심지어는 임차인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들까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진짜 현실적인 운영의 속살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예요. 성공 이면에 있는 그 땀이랑 고민이 막 느껴지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9년의 생생한 경험 속에서 뭐랄까 핵심적인 교훈들 그리고 좀 흥미로운 디테일들을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혹시 이런 꼬마 빌딩 투자 생각 중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건물주도 어떻게 사나 그 실상이 궁금하신 분들께 좀 압축된 정보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역시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저자가 뭐 흔히 말하는 금수저는 아니었다고 하죠. 네, 그렇죠. 오히려 좀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내 삶은 내가 좀 개척해야겠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싶다. 이런 열망이 아주 강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재개발 빌라 투자나 아파트 투자 이런 경험들을 거치면서 최종 목표를 꼬마 빌딩으로 잡게 된 건데 근데 왜 하필 꼬마 빌딩이었을까요? 아파트가 더 쉬워 보이기도 하는데 말이죠. 자료에서 그 매력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짚어주는데요. 하나는 역시 꾸준히 들어오는 임대 수입. 그렇죠. 네, 월세.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세 차익 가능성. 특히 서울 같은 핵심 지역은요. 건물 자체보다는 그 건물이 서 있는 땅, 이 토지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중요해지거든요. 아, 땅값. 네.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좀 작잖아요. 근데 소형 건물은 토지를 훨씬 더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개념이니까 건물이 좀 낡아도 땅값은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하긴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 마음에 드는 건물을 딱 찾는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자도 처음엔 막 1층에 스타벅스 같은 거. 아, 그렇죠. 누구나 그런 로망이 있죠. 멋진 카페 딱 들어와 있고. 네. 근데 현실은 역시 예산 앞에서 이상을 좀 조정해야 했다고 하고요. 매물을 찾으려고 하루에도 막 여러 중개인을 만났다고 하니까 진짜 발품 판 거네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이 우선순위 설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위치가 절대적인가? 아니면 당장 건물 상태나 뭐 임차인 구성, 바꿀 가능성 이걸 더 볼 건가? 그리고 제일 냉정하게 봐야 하는 게 대출 포함해서 내 실제 자금 동원 능력이죠. 맞아요. 영끌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자료 보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딱 잡는 결단력도 중요한데 동시에 너무 조급하게 막 섣불리 결정하지 않는 인내심. 이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균형이 중요하죠. 저자는 결국 예산을 조금 넘기긴 했지만 그래도 대학가 역 근처라는 아주 좋은 입지에 건물을 찾았어요. 오, 다행이네요. 다만 반전이 있었죠. 지어진 지 80년이나 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거. 80년이요? 와, 여기서 진짜 아찔한 순간이 나오던데요. 바로 계약 과정. 잔금 치르기 직전에 매도인이 갑자기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3천만 원을 더 달라고 했다고요? 아니 이거 거의 계약 깨자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그 상황이면 구매자 입장에서 진짜 피가 마르죠. 그때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참 어려운 지점이에요. 법적으로야 뭐 계약서대로 가는 게 맞는데 잔금 직전이면 이미 대학금의 중도금까지 넘어간 상태잖아요. 그렇죠. 돈이 묶여 있으니. 네, 그러니까 구매자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요. 매도인은 어쩌면 그걸 알고 추가 요구를 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례가 진짜 계약 전 실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아주 그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실사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뭐 그런 거? 네, 그런 기본적인 권리관계 확인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매도인이 이걸 왜 파는지, 자금 사정은 어떤지 이런 배경까지 좀 파악하는 게 이런 막판 변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상치 못한 요구에 대비해서 예비 자금을 좀 마련해 두거나 아니면 매도인이랑 미리 좀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 두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리스크 관리 차원이군요. 그리고 또 다른 변수, 리스펙 조건도 있었다면서요? 매도인이 팔고 나서도 계속 세입자로 남는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저자 케이스는 2층엔 매도인의 장인 어른이 살고 지하 1층은 매도인 본인이 계속 사용하는 조건이었어요. 리스백이라는 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은 확보하면서 당장 이사갈 걱정은 좀 덜 수 있는 방법이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사자마자 임차인이 딱 있으니까 공실 걱정은 덜 수 있죠. 바로 월세가 나오니까. 아, 그건 장점이네요. 근데 이게 또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나중에 뭐 임대료를 좀 시세에 맞게 올리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임차인을 들이고 싶을 때 그 기존 관계 때문에 좀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단점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좀 껄끄러울 수 있겠어요. 네, 당장의 편리함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그 미래의 복잡성, 그걸 미리 좀 예측해야 하는 거죠. 자, 이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건물주가 됐습니다. 박수! 네, 드디어.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죠. 바로 임차인 관리. 자료를 보니까 이건 뭐 거의 감정노동이란 문제 해결 능력의 종합판 같던데요. 맞습니다. 특히 기존 건물을 인수하면 내가 원해서 만든 계약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승계해야 하니까. 저자 경험담 보면 정말 별의별 사례가 다 나와요. 주차 문제 때문에 입주민끼리 싸우는 거 중재해야 하고. 아, 주차 문제. 심각하죠? 그쵸. 뭐 화장실 물 안 내려가요. 옆집 개가 너무 짖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온갖 민원이랑 수리 요청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정말 끝이 없겠네요. 그리고 법적으로 올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월세를 좀 올리려고 하면 그때마다 임차인이랑 벌이는 그 신경전, 이것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자가 강조하는 게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에 막 휘둘리지 말고 좀 프로페셔널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쉽진 않죠, 사실. 그런데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도 벌어지더라고요. 임차인 중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냥 계약 끝 이게 아닌가 봐요. 네,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에요.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임차인이 사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정말요? 네, 법적으로는 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넘어가요. 승계가 되는 거죠. 그럼 건물주는? 건물주는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그 상속인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서로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와, 복잡하네요. 네. 이 과정이 법적으로 되게 복잡해서 저자도 변호사 여러 명한테 자문을 구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건물주가 되면 예상치 못한 인생의 목에까지 같이 짊어지는 느낌인데요. 이런 특수한 상황 아니더라도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하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건물주가 뭐 변호사, 세무사, 뭐 건축 설비 전문가 다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각 분야 전문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데 중요한 건 단순히 전문가를 찾는 걸 넘어서 이 문제에 딱 맞는 최적의 전문가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속 문제면 그냥 일반 변호사보다는 상속 전문 변호사한테, 세금 문제는 또 부동산 전문 세무사한테 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죠. 아, 그렇죠.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네. 자료에서도 이런 전문가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두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기존 임차인 관리도 이렇게 힘든데 혹시 방이 비었을 때, 그러니까 공실이 생겼을 때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빈 곳 채우는 것도 상당한 노력이죠. 요즘엔 뭐 온라인 플랫폼에 아주 상세하게 정보 올려서 광고하는 건 기본이고요. 건물 주변에 직접 전단지 같은 거 붙이기도 하고 또 인근 부동산 중개소들이랑 꾸준히 연락하면서 우리 건물에 빈 방 나왔다고 알려야 하고요. 품이 많이 드네요. 그렇게 어렵게 임차 희망자를 찾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심사 과정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심사요. 어떤 걸 보나요? 저자가 예전에 좀 불법적인 업종을 운영하려던 임차인을 잘못 들였다가 크게 고생한 경험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임차인 신원이나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업종에 대해서 꼼꼼하게 확인할 걸 강조해요. 그냥 뭐 월세만 잘 낼 것 같은 인상만 보고 덜컥 계약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떠안을 수 있으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그런 문제를 미리 막으려면 계약서 쓸 때부터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겠군요. 아주 중요하죠. 나중에 생길 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딱 적어두는 거예요. 자료에서도 뭐 월세 연체하면 연체이자율 얼마 적용한다, 아니면 뭐 전구 가는 것 같은 사소한 수리는 임차인이 알아서 한다. 이런 식으로 수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라고 하고요. 네네. 또 건물 안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반려동물 안 된다, 복도 같은 공용 공간 어떻게 써라, 이런 규칙들을 특약사항으로 꼼꼼히 넣으라고 조언해요. 특약상. 네, 이렇게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보다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제 건물 자체,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특히 80년 된 건물이라면 와,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저자가 누수, 물 새는 걸 건물주의 가장 큰 공포라고 표현했던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물 문제는요, 원인 찾기가 진짜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어디서 사는지 모르면 답답하죠. 그렇죠. 저자 건물은 80년이나 됐으니까 뭐 배관 도면 같은 게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디서 새는지 모르니까 여러 업체를 불러봐도 다 진단이 다르고 견적도 막 천차만별이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했대요? 그래서 저자는 때로는 좀 정석적인 방법 대신에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기도 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여러 방수업체한테 견적만 계속 받는 대신에 동네 페인트 가게 사장님처럼 그 분야를 잘 아는 분 있잖아요. 네, 동네 전문가. 네, 그런 분을 통해서 실력 있는 방수기술자를 직접 소개받아서 연결한 거죠. 일종의 직거래인데 중간 마진 없이 좀 합리적인 비용으로 더 책임감 있는 시공을 기대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문제 터지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 미리 정기적으로 좀 점검하고 예방하는 유지 보수가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비용 효율적이다. 이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진짜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랑 정보력이 중요하겠네요. 리모델링도 큰 도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비어있던 층을 고치면서 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막 튀어나왔다고요? 네, 리모델링이 그냥 내부 예쁘게 꾸미는 작업이 아니죠. 특히 오래된 건물은 철거하다 보면 벽 속에 숨어 있던 뭐 배관 문제라던가 구조적인 결함 같은 게 발견되는 경우가 흔해요. 뜯어봐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저자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뭐 자재 선택하는 것부터 요즘 유행하는 테라조 타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철거, 설비, 목공, 타일, 도배 여러 공정의 업체를 또 선정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고 공사 중에 나오는 그 폐기물 처리하는 것까지 정말 큰 비용과 시간이 드는 복잡한 프로젝트예요. 여기서 혹시 얻을 만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팁이 하나 있다면 건물 살 때 가능하다면 매도인한테 기존의 건물 설계 도면을 꼭 받아두라는 거예요. 설계 도면이요? 네, 당장은 뭐 필요 없어 보여도 나중에 수리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문제 원인을 찾거나 계획 세울 때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저자가 얻은 어떤 궁극적인 통찰, 이런 걸 뭘까요? 특히 건물 안에 상가랑 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 흔히 상가주택이라고 부르는 형태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재밌게 짬뽕이냐 짜장면이냐의 선택에 비유해요. 짬짜면 고민 같은 건가요? 그렇죠. 어느 한쪽에 절대적으로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주택 부분은 상대적으로 임차인 구하기는 좀 수월하고 안정적일 수 있는데 대신 뭐 보일러 고장이나 자잘한 수리 요청 같은 건물주가 직접 신경 써야 할 일이 더 많을 수 있고요. 네, 손이 많이 가죠. 반면에 상가 임차인은 보통 내부 수리를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경우가 많아서 관리 부담은 좀 덜 수 있지만 경기를 많이 타니까 공실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또 업종에 따라서는 관리가 더 까다로울 수도 있고요. 업종별 특징도 있겠군요. 네. 결국 어떤 조합이 제일 좋으냐는 건물주의 어떤 위험 감수 성향, 뭐 선호하는 관리 스타일, 그리고 그 건물이 있는 지역적 특성,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결국 정답은 없군요. 각자 상황에 맞게. 그렇죠. 그리고 저자는 다시 한번 그 계약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참고할 만한 10가지 특약 조항 예시까지 딱 제시했더라고요. 야, 이건 정말 실전 팁이다 싶었어요.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분쟁은 예방이 최선이니까요. 예를 들면 임대료 3번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잘못해서 시설 파손되면 원상복구해야 한다.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다. 이런 조항들이죠. 네네, 아주 구체적이네요. 이렇게 명확한 규정들이 있으면 임차인한테도 좀 책임감을 주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건물주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번지는 안전장치인 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이 모든 경험 끝에 내린 결론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소형 건물 투자의 핵심 가치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있다는 주장이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통찰인데요.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낡고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감가상각된다고 하죠. 네, 그렇죠. 근데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은 희소성 때문에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즉,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을 때도 내 자산을 지켜주고 장기적으로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건 결국 땅의 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땅이 중요하다. 네. 따라서 당장 들어오는 월세 수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땅이 앞으로도 계속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곳인가 이걸 판단하는 부동산에 눈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시장을 공부하고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자는 강조해요. 단순히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자산 관리자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평범한 개인이 건물주를 꿈꾸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정말 발풍 팔아서 매물 찾고 아슬아슬한 계약 과정 거치고 또 상상 이상의 임차인 문제들, 누수 같은 아주 현실적인 난관들을 헤쳐나가고 결국엔 계약의 디테일 그리고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기까지 이 9년간의 기록을 보니까 확실히 꼬마 빌딩 사면 바로 대박 이런 환상은 좀 깨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단기간에 쉽게 부자 되는 길이라기보다는 정말 꾸준한 노력과 학습,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 그리고 디테일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 꼼꼼함, 이런 게 요구되는 아주 장기적인 여정이죠. 자료에서는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좋은 건물을 사는 것, 바잉은 기순의 영역에 가깝지만 그 건물을 잘 보유하고 관리하면서 오닝, 궁극적으로 가치를 높여서 파는 것, 셀링은 거의 예술의 경지에 가깝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예술이요? 와, 네, 그만큼 복합적인 능력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겠죠. 자,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재정적인 부분이나 물리적인 건물 이런 걸 넘어서요. 이런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험이라는 게 어쩌면 다른 어떤 활동에서도 얻기 힘든 사람과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좀 강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건물주의 입장이 된다면 단순히 돈 버는 기술 외에 어떤 예상치 못한 능력이나 통찰을 자연스럽게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반대로 어떤 점이 가장 힘들 것 같으신가요? 한 번쯤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